서울고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곳곳에서 혁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마는 병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병원의 혁신이야말로 양질의 의료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깨부채각당, 오늘은 스마트 병원의 기치 아래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33회 동문인 김종혁 교수를 만나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33회 김종혁입니다. 김 교수님 전문의 분야가 산부인과이시죠? 예, 저는 산부인과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부인암을 전문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원래 산부인과 그러면 산과하고 부인과 이제 두 가지 과가 사실 합쳐진 개념이고요. 산과는 임신, 분만 이제 그런 파트를 얘기하고 부인과는 여성 건강에 관한 것, 특히 이제 난임이나 폐경 이런 호르몬에 관련되고 또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파트를 내분비 파트라고 하고 양성 또 악성 이런 종양에 관계된 파트를 부인 종양 파트라고 하는데 저는 부인 종양 파트 중에서도 주로 암 환자를 보는 뭐 자궁암, 난소암 이런 자궁 경부암 이런 암 환자를 주로 돌보는 이제 그런 부인암 전문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부인과 가운데 이제 부인 종양 쪽을 이제 전공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왜 그쪽 분야에 천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원래는 제가 이제 레지던트를 할 시절에는 네.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시험관학에 처음으로 성공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난임 파트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쪽이 나날이 발전하고 그쪽에 연구비도 또 많이 모이고 그 굉장히 그 각광을 받는 분야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난임 파트를 이제 하고 싶었고 그렇게 이제 1년차, 2년차 때는 그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3년차 때부터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지도 교수님이 부인암을 전문하시는 교수님 밑에 제가 배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도와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제를 받는 것, 또 논문을 쓰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인암 파트를 하게 되고 그쪽을 해보니까 또 오히려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부인암을 전공하게 된 것이 굉장히 스스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행복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모처럼 이제 깨부채각당에 나오셨는데 부인암과 관련해서 뭐 젊은 녀석이나 그 여성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부인암에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정기적인 검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기적인 검진 이전에 그거를 예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예측할 수 있게끔 본인이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아주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서 혹시나 뭐 종양이 있든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게 있든 일찍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은 한 20대 중반서부터 꾸준히 건강검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뭐 부인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또 모든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부인암 분야에 있어서 명의의 반열에 오르면서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병원 경영, 특히 이제 병원 혁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서울 아산병원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시면서 그 병원의 혁신, 이노베이션을 주도하셨는데 그 병원의 혁신이라는 것이 이제 병원을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항상 병원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이제 그러는 것은 뭐 그 환자 중심, 환자분들을 어떻게 잘 돌보아 드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미션이기 때문에 이제 잘 돌보아 드리기 쉽게끔 바꾸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병원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병원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을 보면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보건직 직원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관리직 직원들도 상당히
안정 추구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상당히 보수적이고 변화에는 좀 릴럭턴트하고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전에 하던 대로 뭐 병원이라는 데가 뭐 상당히 직장으로서도 안정된 직장이기도 하고 하는 업무도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물론 의학이 계속 발전해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일반 다른 사회적 기업 분야에 비해서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에 좀 둔감한 그런 그 파트가 되고, 특히 그 아산병원과 같이 또 요새 뭐 빅5 병원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대형 병원들, 그런 대학병원들은 어찌 보면 좀 보수적을 넘어서 관료적이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조직원들의 마음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서 언제든지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안전이라든지 또 환자의 편의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또 환자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재빠르게 변해가는 이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병원 혁신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산병원의 경우는 그 병원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셨죠? 예, 사실은 뭐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모든 파트가 동시에 그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저는 기획조정실장을 하기 전에 이제 감사 업무를 하는 조사분석실 그리고 감사실을 제가 한 8년 정도 이제 감사 업무를 하면서 이게 전 분야에 걸쳐서 너무나 변화에 둔감하고 예전의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병원 전체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중에 그 2013년에 그 저보다 전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 IDC를 이제 만드시고 뭐 이제 기획조정실장님, 원장님이 다 같이 이렇게 만드셔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시켰고 2017년에 제가 이제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조금 이제 좀 더 그 병원의 다른 파트까지 좀 이렇게 확대하는 뭐 이제 그런 그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는 우리가 8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책을 하나 내보자. 그래가지고 인간 중심 병원을 원한다. 뭐 그런 제목으로 책을 하나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병원 혁신의 이제 목표가 이제 인간 중심의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각 병원이 이제 스마트 병원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렇습니다. 스마트 병원을 추구하는 것이 병원의 혁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왜 스마트다. 요새 이제 저희가 스마트 병원이라고 칭하면서 그 이노베이션 디자인 센터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럴 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동안 아날로그로 다 있던 것,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와서 여기서 자기 데이터가 이렇게 잘 옮겨지지 않아서 힘들던 것들. 실은 그런 점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가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그 고유한 그런 그 어떤 알러지라든지 그런 게 다 공유되지 않는 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초연결, 환자가 어디다 한 번만 이야기하면 다 그게 통하고 그 환자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최근에 좀 앞선 얘기로 하면 그거를 플랫폼 병원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다. 뭐 이제 그런 지금 요새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다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지 그런 그 통신이라든지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듯이 병원도 역시 모든 것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플랫폼 조직인데 그동안은 좀 이렇게 아날로그식 플랫폼 조직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서비스 상에서의 어떤 공통된 플랫폼 그걸 IT로 발전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게 매니지먼트, 경영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영 플랫폼까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그게 스마트 병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병원을 스마트 병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환자가 오면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아주 개인적으로 잘 알아봐주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 그 병원에 다녔던 것, 다른 병원에서 그 치료 받았던 것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집합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 그 앞에 이제 그 진료를 받으러 간 선생님이 미리 다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 본인의 지금 현재의 문제점만 이렇게 상의드리고 그러면은 되고 또 그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검사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런 게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또 본인의 그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그 최근의 의료 그 경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특성 중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P4 메디신이라고 있습니다. P가 이제 4개다. 그래서 1번은 프레딕티브. 환자가 앞으로 이제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 유방암, 난소암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예. 미리 다 절제를 했다든지 아하. 그렇게 이제 유전적 데이터를 통해서 그 예측할 수 있는 프레딕티브 메디신.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앞으로 예방을 해야 되겠다. 물론 건강검진도 프리벤티브지만 건강검진을 더 앞서 나가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은 그게 생기지 않도록 뭐 예를 들어 집안 대대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 조치를 해서 고혈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그 예방의학. 예. 그것도 이제 두 번째 P가 되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퍼스널라이즈. 내가 어떤 알러지가 있고 나는 어떤 특성이 있고 내가 생긴 암은 다른 사람이 생긴 암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약의 반응도 다 틀리고 고혈압 환자도 똑같은 약을 먹어도 그 혈압 조절이 다 틀리고 그런 개인화된 그런 퍼스널라이즈 메디신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르티시파터리. 환자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최근에 예일 대학이나 이제 그런 그 미국 많은 대학에서는 환자가 그 병원에 있는 의무 기록을 스스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예. 뭐 가정 주치의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CT 결과도 직접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처음에는 의사들이 제가 예일대 선생님을 만나 뵈니까 굉장히 불편했대요. 환자들이 다 알고 뭐 굉장히 질문도 많아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외래 보는 시간이 더 짧아지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알고 오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완전히 투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게 스마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서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그거에서 최선의 노력을 서로 찾는 그리고 거기에 그걸 잘 찾기 위해서 또 AI가 개입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AI가 아직은 의료계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마도 이제 곧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고급 의료를 그런 제공받는 뭐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 그게 스마트 병원, 스마트 의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AI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네네. 그 AI를 이용해서 그 병실을 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스마트 병원으로 가는 그 일환의 하나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 개발하신 거죠? 예. 그 IBM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같이 했었고요. 네. IBM의 왓슨 그럼 우리는 보통 왓슨 그러면 이제 의료에서의 어떤 뭐 퀴즈대에 나왔던 왓슨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IBM이 그 비즈니스 머신이지 않습니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듯이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이제 그게 왓슨이거든요. 그래서 왓슨의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은 병상 배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날 그 병상 그 퇴원 환자도 매일 다르고 퇴원을 하려다 취소되기도 하고 또 환자별로 짧게 입원하는 사람 또 길게 입원해야 되는 사람 또 꼭 1인실에 꼭 배정이 되는 감염 환자 굉장히 또 환자 자체의 다 그 선호도도 다르고 네,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 5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 그냥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했다가 다시 고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특히 서울아산병원까지 2,700베드 정도 되고 매일 한 3,400명이 퇴원하고 입원하고 그 할 것 같으면 굉장히 그 복잡한 구조예요. 그러고 나서도 환자들이 왜 나는 빨리 입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배정을 하나 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위해서 빨리 배정을 했는데 회진을 돌기가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병상 배정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병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병원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데이터가 서로 다 공유되고 내가 누군지를 어디 가나 다 알게 되는 그러니까 내 데이터, 나의 특성, 나의 알러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공유되는 이제 그런 게 그래서 환자가 어디 가나 편안한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디지털화하고 스마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요즘 이제 암 치료 관련해서 이제 그 의술이 많이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주변에서 이제 지인이 이제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암 치료 의술이 어디까지 지금 발전해 있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의 암 치료 수술은 이미 진단하고 치료 부문에 있어서는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수준에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그 왜 우리 교포 분들이 미국에 계시다가도 한국으로 와서 많이 치료하거든요. 물론 예. 그게 이제 그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 미국 의사가 이 병은 한국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특히 이제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간이식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파트는 한국이 경험이 더 많고 더 발전을 많이 시켜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또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거의 그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자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최근에 뉴스위크지에서 그 전 세계 암센터를 쭉 그 리스트업을 한 거 보면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선 제일 좋고 7위 정도 그 수백 개의 암센터 중에서 한 7위 정도 돼 있고, 국내에서 많은 병원들이 그 100위 안에 많이 랭크가 돼 있어서 네. 우리나라 그 암 진단 치료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연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논문도 많이 내고 이런 그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재정적 연구비의 그 뒷받침이라든지 그런 그 시장의 한계, 또 사실은 이제 뭐 신약을 개발하고 그런 새로운 그 치료법을 만들고 그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펀드 매니저도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법률적인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연구소에 아직 그런 인프라가 조금 좀 부족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아산병원도 이제 재작년에 제가 그 병원 컨설팅을 받을 때 연구소 컨설팅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해외 유소병원들에 비해서 그 연구소는 지금 크게 있고 사람은 많지만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R&D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인프라가 뭐 메이오 클리닉 같은 데는 한 그 의사 이외에 그런 R&D를 돕는 인력만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아직 뭐 10명 미만이라든지 그렇게 아직 그런 그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조금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뭐 지금은 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치료 수준은 최고에 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의학을 다 그런 경향을 따라잡기 위한 또는 그런 걸 주도하기 위한 뭐 그런 그 발전적인 요소는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은 이제 그 환자들한테는 매우 친절하고 또 그 환자는 이제 교수님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의 교수로 이제 그 의사로 매우 그 이름이 나 있는데요. 환자를 대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글쎄, 환자분들이 이제 뭐 칭찬 엽서도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긴 편지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뭐 병원에 저기 해서 제가 몇 번 그런 뭐 상도 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환자가 이제 저는 암 환자를 보는 사람이니까 밖에서 개인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딱 받고 오면 사실은 병원에 제 앞에 올 때까지 며칠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렇죠. 밤을 거의 꼴딱 새우다시피 하고 와가지고, 특히 이제 40대 50대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 뭐 하여튼 그런 많은 생각들 때문에 환자가 들어올 때 보면 벌써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누렇게 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의 마음하고 공감을 하고 환자를 안심시키려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당신 정도는 지금 안 죽는다. 그리고 안 죽게 우리 같이 잘 노력하자. 뭐 그런 그 환자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 이제 그리고 글쎄 환자의 마음을 잘 그렇게 살피는 것. 글쎄 그런 점들이 뭐 저라고 치료 방법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뭐 무슨 특별하게 훌륭하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다른 의사들하고 충분히 잘 협업하기도 하고 환자한테 금방금방 필요한 정보를 주고 환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뭐
글쎄 그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 환자를 능력이 먼저, 많이 배려해 주신다 하는 것을 대담하면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병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동네에 이제 작은 병원보다는 그 대학병원과 같은 이제 대형 병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대형 병원들의 사회적 책무라고 할까, 사회적 기여라고 할까, 네. 대형 병원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은 그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 아산병원은 이제 30년, 32년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만든 지. 그동안 서울 아산병원이 생기면서 사실은 대학병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30년 전에 생기고 한 5년 뒤에 그 삼성서울병원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존의 대학병원들이 이게 그 뭔가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병원 시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뭐 그렇게 지금은 대형 병원들이 많이 그래서 그렇게 그 서울 아산병원하고 삼성 서울병원이 생기면서 이런 기업 병원이 생기면서 글쎄요 뭐 기업의 그런 뭐 운용 방식이라 그럴까 그런 혁신적인 그런 방식이 많이 도입이 돼서 옛날에 많이 권위적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지금 환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지금은 이제 그 대형 병원들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는 대형 병원은 각 나름대로 아산병원은 아산병원대로, 삼성서울병원대로, 서울대학교 병원은 또 세브란스 병원인 가톨릭 의대병원은 다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혁신을 주도해서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본보기가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 그냥 어찌 보면 그 병원의 정부 정책을, 그러니까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규제를 많이 만들면서 그런 걸 쫓아가기에도 너무나 급급했고, 그다음에 병원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손익구조에 굉장히 연연하고 이제 그런 감이 있다면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좀 넘어설 수 있게끔 뭔가 환자 중심, 뭔가 어떤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한번 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게 저는 이제 플랫폼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IT 플랫폼 아까 경영 플랫폼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는 거를 나름대로 저도 지금 궁리하고 있고, 그래서 뭐 책을 하나 좀 내볼까 하고 지금 몇몇 그 사람들하고 같이 좀 논의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새로운 혁신을 각 병원들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큰 병원들의 지금 임무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서울 아산병원하고 이제 서울 삼성병원이 생기면서 의료의 질이 한번 굉장히 큰 폭으로 향상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두 번째 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료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10년 전쯤 몸이 좀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상한 종양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좀 골치 아파서 까딱하면 일찍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다 완치가 됐지만 그때 이제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 친구들한테는 어떤 사람으로 내 기억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대 경영학의 구루라는 그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15살 때 오스트리아 김나지움을 다니면서 그때 신부님이, 필리그러 신부님이라는 분이 너희들이 지금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생각하기 힘들겠지만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생을 잘못 사는 거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말 50년 뒤에 70이 다 된 그 동문들이 만나서 그 말을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활 신조로도 많이 삼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뭔가 변화를 그리고 혁신을 항상 갈구했던, 그리고 그런 거를 주도했던 그런 의사,
예. 또는 그런 병원 경영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의료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그 의대 진학을 결심한 어떤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 다 그렇지 않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샤이한 성격이었거든요. 예. 이제 샤이하면 이제 그런 성격 때문에 그냥 조용히 환자 보고 조용히 환자 치료하고 이렇게 조곤조곤 그런 조용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실은 의대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그때 부모님께서 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어떤 일보다도 고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희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예. 물론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아픈 거를 잘 치료해 주는 것.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교수를 하면서 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출연자들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이제 서울고라는 존재는 우리 김 교수께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배정을 받아서 왔으니까요.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배정을 받아서 왔는데 저는 서부 지역에 그쪽에 중학교를 다녔고 그때 경성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거기에서 공동학군 딱 저희 중학교에서 3명만이 서울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로컬에 있던 김종혁이 이 광화문이라는 중앙무대로 진출했던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서울고등학교라는 게 너무나 자부심이 컸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예. 예. 그리고 쭉 지내오면서 우리 병원에서도 또 동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확실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그룹에서 서울고등학교 옛 광화문 서울고등학교를 이제 구입했다가 원래는 아파트를 지으시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부지를 서울시에 헌납하시면서 그리고 받으신 그 부지가 지금 서울 아산병원이 있는 그쪽 땅이라고 그렇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서울고하고 저는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서울고인이라는 것, 저희는 이제 울고 출신이라고들 그렇게 선배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자문이 저의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엄청난 고등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 예. 이제 끝으로 이제 드리는 질문은 의과대학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재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네. 지금 의대에 다니고 있는 동문 후배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의사가 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특별히 좀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대 교육은 이제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글쎄요, 늘 얘기하지만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이제 의대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지식은 이제 점점 AI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의료 지식은 많이 평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기술도 굉장히 수술 기구, 그다음에 이제 AI가 탑재된 그런 로봇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의료 기술은 이제 많이 평준화가 돼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가장 그것이 이제 좋은 의사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료는 아마 지금까지 발전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민첩한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걸 요새는 영어로 애자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말로는 민첩성 늘 변화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앞으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애자일이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지만 역시 의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의대에서 꼭 가르쳐야 될 게 의학 지식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잘 협업을 하는 능력. AI하고도 협업하고 동료 의사들하고도 동료 직원들하고 잘 협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것. 그것이 좋은 의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종혁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서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다가올 인간 중심의 병원, 스마트 병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